이렇게 여기 오신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순서대로 갈까요? 우리 저기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전경 의원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6분 내지 맥시멈 7분 이렇게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의 전경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의 주제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샤이 보수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과연 이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이 어떤 특정 후보군,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군에 대한 지지나 혹은 정책, 탄핵 이런 데에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현실과 나아갈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제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샤이 보수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존재하고, 또 이 보수 정당, 또 보수 후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분들을 지지함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의 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데 좀 꺼려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상정한 개념이 샤이 보수인데, 저는 이 이제 샤이 보수가 이제 보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이제 보수의 위기다. 보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귀결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위기라는 말을 과연 쓸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보수라는 것이 혹은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제대로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수하면은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시절부터의 무언가를 이제 보수라고 하고, 소위 이제 수구, 기득,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그냥 혼재된 개념으로서의 보수를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우파라는 표현, 우익이라는 표현을 쓰자면은 이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는 정당, 정책, 또 후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의 지지층들을 지금 입 다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보수라고 했을 때 정해진 그 문항 속에서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보수에 대해서 기존의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할 통로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저는 지금 저 시청 앞에 있는 태극기의 물결도 그런 현상의 하나의 아주 실증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파의 가치라는 게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 자유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고, 또 납세자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납세자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 정부 사이즈를 줄이고 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하고 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가는 길과 과연 얼마나 매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디를 지지하더라도 정책면에서 큰 차별성을 못 느끼고,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를 자임하는 분들의 이런 소위 공약성 발언이라든지 행보들이 이런 걸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보수, 진짜 이 보수라고 그냥 생활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 정치 신념, 정책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보수를 표방해왔던 분들은 어디다 응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그런 염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라는 바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담아내는 게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굉장히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도라는 것에 있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념 갈등, 이념 논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좌도 우도 뭐 좌우 지금 이념 대립 얘기할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대립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념의 차별성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책 설계나 그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이익 집단들의 투쟁 행위가 이념 갈등으로 이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얘기되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FTA를 어떻게 할 거냐,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공공부문의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가 전부 좌와 우의 이념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이념 갈등 필요하고 나는 중도다. 그러면 FTA는 중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FTA는 이 중도의 표심을 반영하는 것인지, 사드 배치는 중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중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라는 것이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것의 표현으로 일부 정치권이 이 방향을 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이 중도의 민심이 극단을 배제한 합리적인 민심이다라고 포장되는 이것에 그리고 그 기존 정당과 그 소위 후보 정치인들이 끌려다니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게 숙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민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 여론의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심, 여론의 추세가 잘못 이게 그 읽히게 되면은 일부 그 언론과 또 잘못된 그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오독해서 정책의 방향이 비뚤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샤이보수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미에 강조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보수 정당의 가치, 그래서 사람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빨리 자유한국당을 재편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이 민심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내어놓아야 되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사활을 걸고 정말 국민들께 이걸 알리고 설득하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할 때 여론조사 결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건국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80%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그 광활한 도로는 놓느냐, 경부고속도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했거든요. 이런 길로만 갔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놓고 정당이라는 게 항상 거기에 휘말리고 혹은 겁을 먹기도 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첫 발을 떼는 용기 있는 좀 정당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걸로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 100년의 역사, 500년의 역사를 좀 내다보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샤이보수 여론조사보다도 근본적인 좀 그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습니다.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가고 민심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창출해 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저 황장수 소장께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졸개는 몇 명이나 되고 다니죠? 예? 잘하는데. 요즘 다에게 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서 편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새 아재 개그인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반응이 심하지 해볼까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대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름 좀 바꾸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최대한 연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65대 35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샤이 보수까지 포함해서 근건 교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으면 모른다까지 합쳤어요. 아까 35%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보수 진영의 대선에 대한 표들을 다 긁어 모아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35%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15%에서 20% 사이를 점유하고 있겠죠. 근데 앞으로 이걸 더 늘려봤자 바른정당도 좀 분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한테도 좀 가 있고 해서 정말 이대로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가 만만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 대선에서 당시 야권 정동영 후보 그리고 문국현, 권영진, 이인재 후보 네 사람의 표를 다 합쳐서 35.6% 나왔습니다. 그때 이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그리고 이제 그 이해창 후보 두 사람을 합쳐서 63.8%가 나왔습니다. 딱 65대 35 구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선은 이번에 65대 35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샤이 보수, 이 말은 뭐 샤이 토리, 샤이 트럼프 이런 부분에서 브렉시트하고 이제 트럼프에서 나왔죠.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을 LA 타임즈만 예측을 하고 나머지 조사들은 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못했느냐? 표본이나 가중치에 있어서요 소수 인종 비율을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을 저항력층을 갖다가 매우 낮게 설정했고, 또 여성이 힐러리한테 투표를 많이 할 거라고 가중치를 높게 했고,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고 공화당은 당원 등록도 낮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전반적인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고, 예측 모델도 그런 선입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 현상을 예측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이 보수나 샤이 토리나 샤이 트럼프가 될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샤이는 투표를 하지 않아서 2007년에 야권이 다 긁어 모아서 35%를 지고 그때 여당이었던 제1당이었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1%를 득표하는데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총선 참패 이후에 이 자리에서 토론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토론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총선 전에 TV에서 여러 번 수도권에서 대참패가 예상이 된다 여당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아마 이건 괴멸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제가 이 토론을 끝날 때까지 박수 한번 안 치더만, 그래서 제가 박수 좀 치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저는요 샤이 보수가 생기려면 샤이 보수가 생길 만한 이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만이 샤이 보수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샤이 보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는 안보에 있어서 정말로 문재인과 안정의 약점일 수 있는 안보에 있어서 확실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그 탄핵 사태의 전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결국 거대 경제 세력과 정권과의 부패 커넥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개혁을 자유한국당이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번 대선에서 샤이 보수를 끌어내어서 대선을 최소한이라도 좀 해볼 만한 구도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런 관건이고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한 행태를 보면 제 남 집에 좋은 일에 와서 조금 그래도 시니컬한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거는요 대선은 이기는 건 고사하고 제1야당 하겠다고 그냥 붙여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황교안 대행이 확장성이 없다라는 것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 그 확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제가 볼 때는 안보 문제하고 경제개혁 문제에 있어서 뭔가를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대선에서 2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안보 동맹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보 동맹은 뭐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안보 불안 세력이 대통령 돼가지고 5년 집권하고 혹시 또 재집권까지 하면 그야말로 안보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명분이 무슨 필요 있겠냐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전제하에 경제는 철저하게 개혁하고 부패를 청산한다 이 명분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친문진영만 제외한 나머지 진영에게 안보 동맹을 제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맹은 첫 번째로는 이 분권적 개헌을 하자. 두 번째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권한 즉시 연정을 실시하겠다.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겠다는 것까지도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세력은, 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세력은 안철수부터 시작을 해서 유승민, 김종인까지 필요하다면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다 모아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플레이오프 경선을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샤이 보수를 끄집어낼 수 없다.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절대로 끄집어낼 수 없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외부적으로 그냥 기각을 갖다가 원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사람을 모으는 데는 통하지요. 3월 13일 탄핵이 되고 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해서 그래도 이제는 이 보수 진영의 지지가 색채를 드러낼 거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태라는 부분은요, 국민들의 상식을 너무나 좀 가볍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핵 이후에까지, 현재 탄핵 발표 이후에까지를 내다보면서 좀 머리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철저하게 경제를 개혁하는 현재 벌어진 정경유착 커넥션을 앞장서서 끊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안보 동맹을 제안한다면요, 제가 봤을 때 1대1 구도의 대선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난 대선 때 50대 49 구도에 근접해 볼 수가 있다. 저는 대선을 지더라도요, 가서 비슷하게 싸워서 가깝게 지면서 그 이후에 정권을 갖다가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야당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이런 형태로 져버리면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산산이 조개질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초나 올 하반기쯤에 경제에서 거대한 폭풍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면 대선에 이겼을 것 같습니까? 경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선을 빨리 치르게 된다면 그것이 행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10년을 집권한 보수, 그런 보수가 철저한 자기 개혁을 하지 않고는 재집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행히 지난번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드 배치를 안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상 한국의 대못을 박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황교안 대행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던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자유한국당의 지금 무기는 안보 동맹을 저는 제안하는 것이다. 단 그 전제로는 철저한 자기 개혁과 반성과 경제 개혁을 동반하는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보수든 적극보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보수 소위 그 정권 교체를 막고 재집권의 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요. 자, 끝으로 여의도연구원의 장욱현 부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토론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혜경 의원은 가치 정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황장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키워서 와닿았는데요. 아마 제 토론하고도 좀 이걸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지금 여론조사라는 텍스트가 지금 이제 이 정치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콘텍스트에서 좀 익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의 그 콘텍스트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여러 숨어 있는 표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 9년을 집권한 상황이라는 이런 콘텍스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최순실 정부 게이트가 불거지고 나서 지금 한 몇 개월째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 그대로 보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2010년도에 그 당시 지금 이제 지금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런 대자뷰 현상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샤이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샤이 보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샤이 보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분들이 투표장까지 가서 본인들의 이런 표를 말 그대로 숨겨진 표를 행사할 것인가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0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얻은 표가 617만 표로 이제 득표율이 26.14%더라고요. 이명박 후보가 1149만 표에서 48.67%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샤이 이제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약 10건 넘게 피로도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투표를 대거 포기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런 면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전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따져봤을 때 가장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우선 가치는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그 집권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성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샤이 보수라는 그 용어나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는 좀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패배의식이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걸 털어버리고 좀 긍정적으로 좀 뭔가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아까 명분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과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강조했을 때는 일종의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위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어주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신뢰 디폴트에 빠져있다. 새로운 신뢰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개혁적인 도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철할 수 있는 어떤 인물과 그런 것들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보수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고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에 단편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더 전공법으로 보수의 가치를 더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전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보수의 가치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봤을 때 자기 성찰과 자기 헌신, 자기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가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보수의 첫 출발은 에드먼드 버크 출발했을 때 보면은 혁신을 반대하거나 어떤 변화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속도를 조절하고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속도 조절과 그런 부분에서 자기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전제로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보수가 하는 가운데서 혁신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웃나라에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일본의 이제 정당이 지금 내각제고 우리하고 지금 정치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1955년도에 보수 대연합 이후에 그 보수 정당과 이제 그 진보당, 야당이 이제 1.5 정당과 0.5 정당으로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그 이제 자민당 안에서 한 반세기 이상 집권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사 정권 교체라는 걸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민당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이제 대립하다가도 서로 이제 총리를 요번에 강경파가 하면 그 다음에 온건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다라는 이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여당 안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야당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012년도 박근혜 정부 탄생은 그 당시 MB 정부와 그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 여당 안에서의 정권 교체, 유사 정권 교체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트레이드마크는 안정 속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발제하실 때 통계 수치도 보여주셨지만 저쪽 바른정당과 우리당을 봤으면 다른 1년 전과 배우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혁신의 유전자와 이런 안정의 유전자 자체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만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당명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강령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가치와 이 7대 보수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것이 정말 강령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이고 당이 지켜야 될 사명인데 그래서 그 제목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남아있는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됐을 경우는 보통 이제 총선의 경우에는 이제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고 대선 같은 경우 이제 미래 전망적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안에 만약 대선을 치른다면 이 두 가지 투표 양상이 또 혼재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샤이 보수를 이렇게 혁신 없는 그런 혁신의 메시지와 그런 의지 없이 샤이 보수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이제 몰핀과 같은 역할을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샤이 보수를 힘으로 지금 여론조사 지금 숨어 있는 표를 당당하게 진짜 그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 정말 혁신을 지금부터 늦지 않고 지금도 아마 3점 혁신을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지금 당시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말 너무 겸허하게 성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알 때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토론은 가능하냐 그 토론은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좌장으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좌장이라는 게 뭐 말이 장이지 사실은 사회의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뭐 저야 한당수 소장이 계십니다만 자타협 공인하는 보수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서 뭐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야말로 이 보수적 정당인 뭐 자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매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좋은 말은 듣기가 싫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좋은 약이 그 입에 쓴 것처럼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것처럼 좋은 말, 귀한 말은 듣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개척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도 동의해요.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 책임, 도덕성, 그리고 뛰어난 정책 역량입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책임 먼저 볼까요?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들어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고자 한다면 이 사태를 완전히 밝히고 수습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특검 연장에 반대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순간 정권은 날아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특검 후에도 수사 후에도 무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보호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입니까?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도덕성이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재벌들 두들겨서 돈 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문화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왜 최순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맡깁니까? 그게 도덕성입니까? 뛰어난 정책 역량이요. 6번의 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4년 경제 성적표 최악입니다. 이래놓고 정권 다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뼈 아프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장욱 위원이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쉬운 말로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요, 보수 유권자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자초한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방법이 있는데 항상 반대로만 갑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질문이나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혹시 마이크 있나요? 저쪽에. 마이크 없이 그냥 할게요. 테스트들에게 좀 질문드린 아까 한국 쪽에 있으면 말씀드리자면 아까 블랙 처리하신 거 오늘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신 건지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하신 거라면 이 조사 방법이라든지 샤이 보수를 반영해서 그 수치를 내신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을 써서 좀 조사를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 접수해놓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혹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요. 아까 그 수치가 보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답변을 우리 이덕수 대표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 대상으로는 처음 공개하는 수치가 많고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적인 공표 인용 보도가 되지 못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본에는 별표로 처리를 했던 거였고요. 이게 공표 보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선관위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식은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열세 정당 열세 후보였던 이제 야당 쪽에 어떻게 보면 사이 진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용을 했었고 총선 때 이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을 받고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표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사도 또 문제가 되고 저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오프 더 레코드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그건 발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고요. 뭐 질문인가요? 지금 이제 선관위 관계자분도 여기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공치 혹은 예측치, 수정치라고 밝히면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일종의 유권 해석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측치 혹은 가공치라는 표현을 든다면 공표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지금 메모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뭐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아끼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황장수 소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구도를 문제인데 비문으로 몰아가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대선 과정을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만은 항상 잘해서 점수를 따는 것보다는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에러를 해서 점수를 잃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80중 8구는 됩니다.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승리에 가까웠다는 자신감이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실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책을 모아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도덕성 그리고 뛰어난 정책 역량을 묶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신뢰를 쌓아간다면 60일이라고 하는 것, 탄핵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하신다면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황 소장도 아마 그 말씀을 그렇게 아까 비문 통합 3년 임기의 개헌 그리고 안보 동맹이죠. 안보를 강조한 동맹. 지금 안보가 대단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책은 계속해서 안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자유한국당에서 생각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전 경선을 통해서라도 단일 후보화 시키는 것, 이것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오늘 발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최자이신 유기준 의원님과 이현재 정책위원장님 패널분들과 간단한 포토타임 가지고